How 마이너즈 체인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극단 시대 견고한 믿음의 견제를 내는 설득의 과학 데이비드 맥레인이 괴짜 저널리스트 심리학계의 이단으로 주목받는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최고의 언론 인상으로 손꼽히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상을 2차례나 수상했다. 자칭 심리학 강인 그는 2009년 심리학과 뇌과학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편견 선입관 망상을 유쾌하게 폭로하는 글을 블로그에서 연재해왔다. 그가 인간 심리 면제를 게재할 때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댓글을 남기고 뉴욕타임스가 링크를 거는 등 제명한 학자들과 각종 매체의 찬사를 얻으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맥레인은 한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던 비관론자였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음모론자, 정치 극단주의자, 광신도 등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의 가치관이 한순간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스스로 신념을 바꾸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스러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저자가 수년간 맹렬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설득의 원리를 파헤치는 장대한 여정을 담았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타인의 마음을 바꾸고 설득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지금껏 수많은 고수들이 자신들의 비법을 소개해왔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부족했다. 실제로 마음을 바꾼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성실한 추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들은 글렀어. 저들은 뭐 이런 것들 설득 예술과 과학계에 관한 흡인력이 높은 책이다. 저자가 이끄는 여정을 따라서 사회운동 맥레인 그것을 말한 모든 내용은 미친듯이 메모했다. 우리 사회를 마비시키는 광기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현실 사례와 심리학을 비롯한 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로 가득한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을 키워준다. 이 책은 너무도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데이비드 맥레인은 마음을 바꾸는 것에 관한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 최고의 커뮤니케이터, 최고 글쓰기다.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은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데 관심 있는 사람에는 반드시 읽어야 할 믿음과 태도. 데이비드 맥레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과거의 무지를 뒷받침한다. 탈진실의 시대. 이거 저자가 괴짜 저널리스트라고 했고 심리학 강이다. 한때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던 이제 비관론자인데 그러나 자신도 아버지를 믿어서 음모론자, 극단주의자, 광신도 등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의 가치관 한순간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래서 신념을 바꿨다라는 왜 그 결정적인 것을 책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 같네요. 들어가며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다. 지금부터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나는 인지편향과 오류적 두건을 지필하고 수년간 그것을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오랫동안 마음 피는 비관주의자로 살았다. 어쩌면 당시도 그럴지도 모른다. 최근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려 했던 일을 떠올려보라. 어땠는가? 잘 되었는가? 나는 미시시피 사람에서 그런 종류의 논쟁들을 봤다. 10중 8구는 자기들의 생각, 고집이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의견 불치와 논쟁을 접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남부주의가 부활할 것이라고 또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진화론은 그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영화나 TV 속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지닌 것 같았다. 이곳 사람들은 다른 시대에 갇혀있는 듯했고 과학적인 사실이든 사회적인 규범이든 정치적인 입장이든 먼 외부 세계에서 기인했거나 나와 친구들이 맞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사실은 집안에서 갈등과 말다툼을 일쑤였다. 우리의 냉소주의는 단순히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많은 미국 남부에서 금기를 깨는 행위에는 현실적인 여파가 따랐고 과학과 과학소설 마리아의 나는 냉소주의는 사회에 나가 지역 신문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더 강화되었다. 시청자들의 태도는 내 예상을 훨씬 더 보다도
강경했다. 한 번은 기상학자가 방송에 전해서 기후변화가 실제적인 위협인 근거를 설명하고 이것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탄소 배설이 가져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후에 내가 방송 페이스 공식 계정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의 링크를 공유하자 분노한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그래 그렇듯이 나는 사실 정보를 제시하면 이런저런 긴 말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성난 사람의 내 링크에 반박하는 링크를 올렸다. 나는 5분 내내 그들이 올리는 내용과 관련해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진땀을 빼었다. 그 다음날 한 남자가 방송국에 찾아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거절했다. 내 데스크 직원은 그가 잠재적인 위험 인물을 검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 성남시청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갔다. 며칠간은 경찰이 방송국 주차장 주변을 순찰했지만 나는 이후에 몇 달간 방송국을 떠나들 때마다 불안하게 주변을 설계했다. 그 무렵에 나는 그런 모든 현상 주변의 인간 심리에 큰 호기심이 생겼고 심리학 관련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후에 책들을 저술하고 세계 곳곳에 강연을 하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증거를 인정하거나 타인에게 공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심리를 탐구하는 팟캐스트도 시작했다. 블로그 이름은 당신은 별로 똑똑하지 않다를 브랜드로 삼아 동기 기반 추론이라는 심리 현상을 전문 분야로 만들었다. 나는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깨우면서 그런대로 괜찮은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비관적인 관점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미국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목격하면서 불편한 감정은 더 커져갔다. 이 변화의 물결은 내 고양이도 밀려와 3년 동안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혔고 내 성소수자 친구들도 자신의 이런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절반 이상이 또 찬성을 했다. 반대 여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2010년경부터 여론이 뒤집어지면서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도 사라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동성결혼이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고 미국을 망치는 또 이런 논쟁에 중재하고 했는데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그렇다면 애당초 그 모든 논쟁을 무엇하라고 또 벌린 걸까?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라 머릿속을 들쑤셨다. 나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과학자를 찾아 나섰다. 나는 인간의 철학과 논증을 깊이 연구한 저명한 인지과학자 위고 메르시에를 팟캐스트에 초대했다. 그는 인간이 때로는 사실이나 옳고 그름에 대해 때로는 조직 식사 민족에 대해 논쟁을 얘기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시에는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만 살아서 음성 하나가 곧 사라지게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정치학자 벤저민 페이지와 로버트 쇼피로가 여론에서 공저한 책에 따르면 1세기 초에 여론조사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에서 목격된 중대한 변화의 약 절반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 변화처럼 단기간에 일어났다. 낙태,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 여성차별, 투표권 등등. 나는 끊임없이 논쟁과 뒤이어서 일어나는 변화를 단속 평형설 관점에서 보았다. 생물학 이론의 단속 평형설은 생물의 변화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그럴 만한 자극이 없을 때는 오랜 기간 거의 변화가 없다가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커지면 진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론이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전과 후에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동성애에 반대하던 사람이 10년 사이에 생각을 바꾸어 동성애자의 결혼식 기획에 참석하게 되는 것일까? 나는 그거 작은 사안에서 갑작스러운 생각, 변화를 낳는 심리적인 연금술을 이해하고 싶었다. 또 이 주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을 만나볼 것이며 설득 기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당신은 윤리적으로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뜻이 설득은 강요와 다르다. 설득은 정보나 도덕적 우월함, 또 상대방을 이기려 하는 행위도 아니고 승자와 패자 간의 말싸움도 아니다. 여론을 때 설득은 변화가 가능함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 초반에 나는 정치적인 음모론을 믿는 아버지와 논쟁을 벌일 때 이런 접근법을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저는 제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된 정보에 속는 게 너무 속상해요.
라고. 나는 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가? 책을 읽는 동안에 이 질문을 계속 상기하길 바란다. 내 경우에도 그러듯이 이 질문은 의미 깊은 또 다른 일련의 질문은 나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낡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무지를 새로운 지혜로 대체하고 몰랐던 증거를 맞이하면 태도를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을 위험한 무지나 시대의 뒤처진 견이라고 간주해야 하는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 자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 질문들의 답을 탐구할 것이다.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가정을 수정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뛰어난 강점이자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뇌가 갖추게 된 능력이다. 그 강점을 이용하려면 논쟁 대신에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논쟁은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데 패자가 되고 싶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양쪽 모두 충분히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서로의 저런 과정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진실에 도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가 있다. 1장에서 탈진실의 시대, 그 일테러가 조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내 안에서 갑자기 뭔가 펑 하고 터지는 것 같았다. 찰리 비치는 눈앞에서 그 일테러 음모론을 반박하는 증거를 맞이하고 음모론을 처리했다. 수년간 믿어온 친구는 그렇게 한순간에 뒤집혔다. 찰리 비치는 맨체스터 런던 로드 최비에서 피카딜리 기차역으로 이어진 나는 그를 금방 알아봤다. 녹색 체크무늬 후드 뒤에 청바지를 입고 배낭을 맨 모습이었다. 그는 그러면서 인사를 건넨 후에 찰리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음모론자로 왕성히 활동하던 그가 놀라운 행보로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단히 특이하고 보기 드문 설이었으며 내가 이 책을 쓰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음모론의 여행,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9.11 테러 10주기를 앞둔 2011년 6월이었다. 히스로 공장에서 영국 항공 비행기 올랐고 목적지는 그라운드 제로. BBC 맥스웰 제작진은 각기 다른 음모론 집단을 다른 에피소드 4편을 만들었다. 음모론 여행은 그들을 버스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부인하기 힘든 증거와 사실을 제시해서 적절한 음악 하지만 찰리의 경우는 달랐다. 찰리를 포함한 9.11 음모론 신목자들은 여러 동안에 미국 뉴욕주와 버지니아, 펜실베니아주를 돌았다. 그들은 테러 발생 현장을 방문했다. 철거와 폭발물, 건축 등등 9.11 목격하거나 그날 살아가는 일을 잃은 사람을 만났다. 맥스웰의 노력에도 음모론자들의 태도는 더 완강했다. 음모론이 사실을 의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확신했다. 맥스웰의 노력이 오히려 그 확신을 굳히는 듯했다. 그들은 맥스웰과 언쟁을 벌였고 자신들이 돈을 받은 연기자에게 쏟고 있다거나 전문가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소위 사실이라는 것들의 출처가 미심쩍다고 주장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다. 당시 찰리는 음모론 커뮤니티의 리더였다. 그의 주요 소득원은 무정부주의와 음모론을 주제로 만든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이었고 일부 동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회가 넘었다. 그는 9.11 당시 항공기 열대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온도가 세계 무역센터의 강철 빔을 녹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물이 그 자리에 똑바로 주저앉듯이 무너져 내린 것은 계획된 폭파 공법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와 기업, 거리 관계를 조정해서 밝히려고 했었다. 유튜브 뉴욕자를 늘리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손에는 확성기를 다른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나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찰리는 전업 유튜버가 된 후에 반체제 성형 강연자로 곳곳을 다니면서 음모론자나 무정부주의자의 집회 그리고 성적 자유와 또 마약을 즐기고 무료 와이파이를 중시하는 네오 히피 축제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외국제 행사라는 유명한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 또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데이비드 아이크와도 가깝게 지냈다. 5년 동안 찰리는 여러 번 감옥에 가는 등 나름 대가를 치렀다. 그런 러시아 국영방송국의 지원을 받아 아무런 신세계 질서에 대한 음모를 폭로하고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경찰관 행세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영국 왕실 결혼식 날 시위를 벌이고 모의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일도 있다. 그를 소문난 무정부주의라고 표현했다. 무정부 총화이자 떠오르는 스타인 찰리는
자신이 유명 인사급 선동으로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하지만 음모론계에서 명성들이던 그는 뉴욕에서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 된다. 마음을 바꾼 것이다. 동료들이 역겨운 짐승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스턴 블루 커피숍에 자리 잡았다. 자리남이 큰 스피릿 담배를 피우면서 드는 윌리엄으로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음모론형 찰리 초반에 찰리와 음모론자는 폭파 전문가 브랜처들을 만났다. 브랜처들은 계획된 폭파였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세계 무역센터의 내벽을 부숴 수많은 내부 기둥에 접근한 뒤에 차광기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기둥을 하나하나 잘라낸 다음에 폭격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부들이 세계 무역센터 규모의 건물에 폭격을 설치하려면 수개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들이 점심을 먹고 전기를 옮기고 작업에서 나온 각종 잔해와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건물을 드나드는 목도 목격되었을 것이다. 그 모든 일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찰리는 만일 그렇다면 왜 건물이 주저앉듯이 무너졌는지 물었다. 블렌처들은 그런 식으로 붕괴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레고 블록으로 만든 모형을 이용해 건물 상층부가 파괴된 후에 그 아래쪽에 걷잡을 수 없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면서 전체가 붕괴되는 과정을 찰리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건물 파편이 수직낙한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날아갔다고 덧붙였다. 찰리는 다시 물었다. 만일 폭발물이 없었고 항공기 연료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치자 그럼 연료가 연소되는 온도로는 강철빔을 녹일 수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붕괴했는가? 브랜처들은 강철빔이 녹지 않아도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빔이 약간만 휘어도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강철빔이 일단 휘면은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심하게 휘인다. 결국 위에서 내리는 엄청난 하중을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찰리는 블렌처드의 설명에 반박하지 않았다.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이후에 찰리와 음모론자들은 세계무역센터 설계자들을 만났다. 음모론자들은 아들 마크도 만났다. 찰리는 깨달음의 순간 표현함이 있겠다. 내 안에서 갑자기 뭔가 쿵 하고 터지는 것 같았다. 비행학교, 지금 건물 설계도, 건축회사, 폭파 전문가 등의 음모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이 모든 경험은 그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희생자의 가족을 보고 자신이 틀리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성사를 들어간 찰리는 강렬한 깨달음을 경험한 것이 자기 혼자뿐임을 알고 적잖이 놀랐다. 나머지 음모론자들은 호클랜드가 FBI의 세인이 등한 것이라고 또는 자신들을 쏘기 위해서 BBC가 섭외한 배우라고 또 갤런드가 느낄 때 그녀를 알아준 찰리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놀랍기만 했다. 찰리는 내게 들은 그들이 또 혐오스러웠다면서 역겨운 짐승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찰리는 여행이 끝나기 직전에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고의를 대로 부시 행정부에 자작극이라고 의심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미국은 그 명분을 토대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이는 정부라는 고의를 기획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했고 고의를 테러와 이후에 이루어진 부시 행정부의 군사작전이나 일련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주요하게 찾아본 것은 이해할 만하다. 찰리는 동영상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멍청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 어떤 일이 났는지 알려고 노력하며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 세계는 연락과 착각, 잘못된 길로 세계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찾으려 몰두하는 옳은 길의 세계이기도 하다. 종교 같은 도구마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일주일에 찰리는 미국 여행에서 찍은 고백 동영상을 3분 33초로 편집해서 업로드했는데 제목은 9.11 음모론에 끌려가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다. 그는 동영상 설명에 자신이 5년 동안 음모를 믿었고 알렉스 존스의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했으며 무대와 텔레비전 방송에 음모론 커뮤니티를 홍보했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진실을 경계하며
그래서 이런 음모론에 대한 내용들 한순간에 광기로 변한 시인장 찰리가 괜찮느냐고 정부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는 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찰리가 FBI나 CIA 그리고 영국 비밀 정보국의 첩보였다는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다. 그 비제적인 동영상도 음도도 되었다. 역시 엄마의 찰리가 출연하는 음모론 여행이 마침내 방송을 탔다. 방송 끝부분에 그는 맥스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받을 타격이 있다면 견뎌야죠. 내가 들렸다는 것을 겸하게 인정하고 제 삶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중 음모론자는 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가족끼리 건드리며 악랄하게 괴롭혔다. 그에게는 가족의 동영상과 개인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누군가 그 사실을 알아낸 듯이 경악스러운 짓을 했다. 거기 있는 동영상에 제 여동생의 어린 두 아이가 등장합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콘널에 사는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찍은 거죠. 그런데 어떤 개자식이 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잠시 멈췄다. 아무튼 그 자식이 찰리 비치를 죽이라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포토샵으로 제 어린 조카들의 알몸 사진을 만들어서 여동생에게 보내었어요. 찰리의 여동생은 울면서 그에게 말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황당할 따름이었다. 찰리 어머니도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찰리 어머니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그 전동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중에 하나는 아동 포르노물에 그녀의 손자들 얼굴을 합성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발신자는 그 화면이 실제이며 찰리가 직접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리 어머니는 그 말을 사실을 믿고 아들에게 연락한 것이다. 그들은 찰리를 잡아 죽이려고 실현이 되어 있었어요. 찰리의 파트너 스테이시 블루의 말이다. 임신 중인 찰리도 온갖 메시지가 왔죠. 내 배 속의 아기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내용. 엘렉스 존스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 영상에서 그는 어둑한 방에 앉아 불그스름한 조명을 받으며 클로즈업된 그 얼굴로 등장해서 찰리가 이중수파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나타날 것이므로 모두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그들 역시 9.11 진실 규명 운동에 한동안 참여한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 2015년 4월 찰리는 현지 직장에 이르렀다.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는 자세히 밝히지 않겠다. 일은 꽤 잘하고 있습니다. 돈도 제법 벌고요. 나는 안정된 직장을 얻었다. 찰리는 처음 회사에 채용됐을 때 사람 한두 명함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누가 그걸 보고 곧바로 찰리와 상세히 이메일을 보내 그가 하던 학대범 또 범죄라고 일러주었다. 이메일이 왔을 때 찰리는 상세히 유튜브 활동 경력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혔지만 음모론자들에게 찰리는 말하지 않은 상태였다. 진실은 죽었다고? 나는 찰리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뚱 찰리 비치는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고 바꾸었다. 나는 전작들을 쓰면서 객관적인 사실만은 모두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오랜된 착각임을 알게 되었다. 벤자민 프랭클은 공공도서관이 평범한 시민도 귀족과 동일한 수준의 때고 대중에게 자신의 최대 이익을 지킬 힘을 준다고 썼다. 과학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에는 이와 같은 접근을 정보 결핍 모델이라고 불렀고 내가 이 책을 쓰는 2010년 말 옥스퍼드 사전위원회나 진실은 죽었다 2010년 대안적인 소셜미디어 역할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QAnon의 활동을 QAnon 또 도덕질을 훔쳐라 집회를 미 의사당 증거 사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목격했다. 또 우리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자파가 나오므로 오직 기죽을 처벌하고 외치는 사람들 코로나19와 사기라고 주장하며 도심을 행하는 시위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의해 경찰 진압 사건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그곳에서 벌어진 것도 목격했다. 이들 가까이 사안에서 사람들은 과거와 달라진 정보 생태계에서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때로는 동영상이나 뉴스 기사를 활용해서 때로는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통해서 말이다. 근데 나는 찰리 비치를 보고 나서 이 의문을 머릿속에 떨칠 수 없다. 우리가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접하고 생각을 바꾼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다가 찾고 싶어서 맨체스터까지 날아갔던 나는 찰리가 뉴욕에서 자신의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되었듯이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내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그는 생각을 바꿨지만 나머지 음모론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는 저항하고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찰리의 이야기들은 종종 언급할 것이다. 아울러 믿음과 태도, 전혀 없이 평평해진 온라인 세상에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의견을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논쟁을 벌일 수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뒷받치면 다시 보는 더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변화의 출발점을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을 만난 것이다.